8장 국제 유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국제 가격 전략과 더불어 국제 유통 전략은 포피 중에서도 좀 어렵고 딱딱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유통에 관련된 건 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은 유통 분야가 좀 비밀이라든지 영업 기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고 접근하고 연구하기는 어려운 학문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입 사례에서 베트남 유통산업의 특징 및 화장품에 관련된 유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도입 사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산업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는 이제 LG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화장품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유통망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통 전략에 대해서 1절에서는 국제 유통 경로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미국 마케팅 협회라든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갖고 개념적 정립을 하고요. 2절에서는 해외 시장의 유통 환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입 전략을 짤 것인지 3절까지 이어지고요. 4절에서는 유통 경로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갖고 우리의 제품을 더 많이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5절에서는 국제 물적 유통 관리에 관련돼 갖고 피지컬한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장소에서 장소로 옮겨갈 것인지. 자, 유통이라고 하면은 포피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플레이스에 해당하거든요. 플레이스는 한국말로 하면 뭐죠? 장소죠. 그래서 유통을 왜 플레이스라고 할까? 디스트리뷰션도 있고 로지스틱스도 있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포피에서 P로 플레이스로 한 이유는 장소에서 장소로 물건을 옮기기 때문에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다양한 유통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도입 사례 관련돼 갖고는 베트남 지역이 아세안 시장 중에 구매력이라든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유통산업의 소비자 특징이라든지 특히 화장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도입 사례에 따른 동영상을 통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를 보면은 상품, 서비스 등이 판매되는 기업 내부 조직, 기업 외부 중개기관, 도매상, 소매상들의 구조를 우리는 유통 경로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정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개인이나 조직 또는 그 총체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이제 유통 경로. 그리고 이제 국제 유통 경로를 통해 갖고 제조업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실체를 이동시켜 주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보조한다. 외국에서 접하게 되는 상이한 문화나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국 소비자들에게 당해 기업들을 적절히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품의 시간 요용이라든지 공간 요용을 증대시켜주는 게 바로 국제 유통 경로의 의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폭넓게 여름에 쓰던 거로 겨울에도 쓸 수 있게 시간적 효용을 제공하고요. 공간,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유통 경로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통 경로의 형태는 독립적인 중간상 있고 대리상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독립적인 중간상은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곧 영업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주기만 하면 환위험, 신용위험 등 수출활동에 수반되는 재반위험이 모두 중간상에게 넘어가죠. 단점은 대리상에 비해 통제가 어렵고 판매 이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제조업체를 소홀히 다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상표 충성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리상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리상은 거래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위험 부담도 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겠죠. 특정 유통 경로가 독립적 중간상인가 아니면 대리상인가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만 각국마다 유통 경로 명칭이 다양하고 어떤 유통 구조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상인지 중간상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중간상에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도매상 및 소매상, 외국의 정부기관 이렇게 중간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에는 중개업자, 일체 상품이나 음료,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그 대가로 일정에게 중개 수수료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대리상과 유사하나 이들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현지에 신속하게 침투할 수 있다. 중개업자. 그 다음에 대리점. 특정 도시, 지역, 당해 시장 국가 또는 인접 국가에서의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권을 향후하는 유통기구, 거래 형태에 따라 갖고 Sales Agent, Resident Sales Agent, Exclusive Agent, Commission Agent, 인덴트 에이전트 등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거 이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해외 대리상 중에 팩터라는 팩터가 있는데 수출업자가 맡긴 물품의 알선과 함께 구매자의 지급 보증 업무까지 수행한다. 일정에게 판매 수수료 외에 지급 보증의 대가로 지급 보증 수수료까지 추가로 벌어들이는 구조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중간에서 신용위험을 덜어주는 게 바로 팩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해외 유통기구의 유형과 특성 해가지고 대리상의 종류에는 중개업자, 대리점, 팩터들이 있고 중간상에는 유통업자, 딜러, 소매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적 명의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통제 가능성, 가격 조정 권한, 업체의 수, 주요 품목, 제품 계열, 경쟁 품목 취급 정도, 촉진 노력, 시장 정보 제공,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 요인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표는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2절에서는 해외 시장의 유통 환경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품별 유통 경로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의 종류에는 소비재와 산업재로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비재의 유통 경로는 소비자가 흔히 접하게 되는 편의품, 기호품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특히 소매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소비자의 유통, 구매 특성, 이런 것들을,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갖고 특징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산업재 유통 경로 같은 경우에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도매상 또는 중개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재 유통 경로 패턴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위해 해외 시장의 유통 구조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이 클수록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유통 경로의 대안은 그만큼 더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의 유통 경로는 소비자에게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상점, 방문 판매, 우편 주문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이 요즘 발달했기 때문에 생산업자에서 소비자들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업자에서 직영 대리점, 판매원, 소매상 거치는 경우, 대리점, 중개인 거쳐, 소매인 거쳐 오는 경우, 직영 대리점, 판매원,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이제 직영 대리점에서 소매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도매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생산업자에서 도매상, 소매상,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접근되고 있다. 근데 한마디로 소비자에게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 중간중간에 마진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생산업자에서 고객에게 바로 오는 건데 이 물품이 품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중간상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유통 대량의 유통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에서 주로 이제 도매상 정도 거쳐가지고 바로 고객에게 온다. 그래서 생산업자, 직영점 또는 판매원, 도매상, 소매상 없이 도매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소비자에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포스코의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산업재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의 유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각국의 유통 패턴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국별로 최적의 유통 경로를 선정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중요하다. 유통 경로상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서비스, 제품 취급, 제품 계열의 폭, 유통 마진 및 비용 및 마진, 유통 경로의 길이, 재고 및 금융 서비스, 경쟁 구조, 유통 채널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통 구조의 특성을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서비스 측면, 소매상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취급과 재고 유지, 제품의 전시, 제품 판매 및 촉진, 고객에 대한 신용 판매,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의 제공, 시장 정보의 수집 등 서비스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각 국가마다 소매상들이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천차만별인데 제조업체들이 국제 마케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통기구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마련하거나 촉진 판매를 위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제품 계열의 폭. 도매상 또는 소매상들이 취급하는 제품 계열의 폭도 국가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미국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 제품 계열에 전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 매장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요트면 요트, 자동차면 자동차, 장난감이면 장난감, 장난감 안에서도 인형, 완구, 플라스틱, 다양한 것들을 전문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노르웨이라든지 이탈리아에서는 유통기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제품 계열을 정부가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도 있고요. 너무 이제 골목 상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유통해버리면은,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도 있어요. 제품, 취급 제품의 계열의 폭을. 그 다음에 유통 비용 및 마진 보시면 경쟁 또는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규모, 지리적 여건, 시장 규모와 관련된 재고 회전율,
구매력 등의 수준에 따라 각국마다 비용이나 마진이 다르고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유통 경로의 신용, 재고, 선적, 시장 개발 등의 제반 기능을 떠맡고 있고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치면서 유통기구 유통 마진이 높아지게 된다. 제조업체의 공장도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량 부품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물건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갖고 가구라든지 침대, 소파 이렇게 좀 큰 물건을 주문할 때는 배송비가 거의 안 붙는데 이제 부산이라든지 인천 전라도 광주,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섬지역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꽤 많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유통 마진이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하는데 불이익을 보고 있죠. 유통 경로의 길이, 경제 발전의 수준과 마케팅 경로의 길이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산업재나 고급재의 유통 경로의 길이가 저가의 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그 다음에 거래 규모와 유통 경로의 길이 사이에는 여부의 관계가 있고요.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통 경로는 짧아진다. 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품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유통 시스템의 혁신이 여러 국가로 전파된다. 정보의 교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경로 단축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고 및 금융 서비스 일정 수준의 재고 유지는 소매상들이 수행해야 될 필요 있는 기능이고요. 영세업체들은 점포 규모가 작고 자금 사정도 어려워 기존에 잘 알려진 제품 계열만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고 현지 시장에 처음 침투하려는 기업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것만 취급하려고 하니까요. 높은 금융비용, 인플레이션 위험, 자금 부담은 적정 수준 재고 유지를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한 제품 재고의 부족과 경쟁 기업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격지 해외 시장까지 물류에 소요되는 시장상 제약은 여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지역이었죠. 장기 신용을 제공한다거나 현재 충분한 창고 시설 확보로 상당량의 재고 유지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는 적당히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많은 재고를 갖고 있으면 회전율이 낮아져 가지고 기업에 자금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재고가 또 너무 없으면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유통시장 환경에서 경쟁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소수의 대규모 유통기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와 다수의 소규모 도매상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말레이시아 또는 일본의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들의 수가 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될 거래 비용이 대규모 시장 못지않게 증가를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시장 침투는 더욱 어려워진다. 경쟁 구조에 따라 갖고 유통 환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유통 채널의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유통 기능의 효율성은 유통기구들과 수와 규모 및 현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통기구들이 소규모일수록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제한적이며 비효율적이고 해외 시장의 유통기구들이 커버하는 시장 범위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 시장 유통기구들을 활용하지 않고 현지 시장에 침투할 수 없는지 여부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7가지의 유통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유통망을 구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소비자들께 보내는 정보의 획득, 채널의 효율성, 경쟁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유통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그 유통 기밀, 유통 비밀, 기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안 보여주고 공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 분석에서 최대한 끌어내 가지고 중요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갖고 유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의 그 유통 환경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 발생 후, 그다음 앞으로 뭐 2, 3년 안에 또 어떻게 바뀔지 4차 산업 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뭐 현황 자체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다 유통망이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국가, 그다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유통시장의 현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중국 유통시장의 주요 특징은 공급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어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요. 중산층 확대에 따라 소비 능력이 상승되고 있고, 동부 연안 지역 유통시장이 점차 포화되고 있으며, 중국 내륙 신흥 내수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뭐 시안이라든지 저쪽 안쪽 지역, 유망 유통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노하우 및 유의점을 보자면은 사전 조사를 통한 시장 세분화, 타겟 마켓 선정, 지역과 소득에 맞는 품목 가격 전략과 제품 포지셔닝, 동부 지역 기반으로 한 내륙 시장의 점진적 진출, 디자인 고급화, 80년대 세대의 대상으로 한 마케팅 강화, 온라인 마케팅 확대,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진출하지 말 것.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중국에는. 불리한 물류 여건과 미진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편견을 버릴 것. 그만큼 발전했다 이거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를 해갖고 중국 내에서 유통시장을 좀 확대하고 장악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지금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중국에서 고전을 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을 장악을 못해가지고, 이 중국만의 이 특수한 상황, 상품 진열이라든지 국민의 식습관, 유통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뭐 까르푸든 우리나라 롯데든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못 내고 장기적으로 고전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